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행정법 교재 일부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생활이랑 아주 밀접한 행정 그리고 행정법의 핵심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좀 쉽게 풀어가 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 운영의 어떤 규칙, 특히 그 행정작용이랑 그에 대한 통제, 또 잘못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는지 이런 방법을 다루는 법이거든요. 이 개념들이 사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등장했고 이게 왜 중요한지 특히 그 권력 분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그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전에 절대 군주 시대에는 모든 게 다 그냥 군주의 통치 행위였죠.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근대 국가로 오면서 권력 남용을 막으려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권한을 나눴잖아요. 이 권력 분립 원칙에서 비로소 행정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헌법도 이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교재 보니까 행정을 또 형식적 의미랑 실질적 의미로 나누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활동이라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가 규칙 같은 걸 만들면 실질적으로는 뭔가 법을 만드는 입법 같은데 이걸 행정부가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이다. 뭐 이런 식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누가 하느냐, 즉 행정부 소관이면 그 성질이 뭐든 다 행정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명령 제정이나 아니면 행정심판 재결처럼 성질상으로는 입법이나 사법에 가까워도 말이죠. 아,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그 작용의 성질 자체를 보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이나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이랑은 구별되는 뭔가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들. 이게 바로 실질적인 행정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도 꽤 있겠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 국회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거. 형식적으로는 입법부 작용이잖아요. 네, 국회가 하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관리 적용, 즉 행정의 성격을 갖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행정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분류하던데요. 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가장 와닿는 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나누는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침익적 행정, 침익적. 네. 반대로 보조금을 준다거나 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이익을 주면 수익적 행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력적 행정, 과세 처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권력적 행정, 예를 들면 행정지도 같은 걸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행정지도요? 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에서도 강조하듯이 요즘 행정은 단순히 질서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공익 증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급부행정 같은 모습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행정 활동들을 규율하는 행정법이라는 건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 보죠? 네, 다릅니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 주체와 우리 국민 간의 관계, 즉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입니다. 아, 공법. 네,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사법, 대표적으로 민법 같은 것과는 구별되는 거죠. 특히 이게 대륙법계,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에서 발달했는데 그 프랑스의 블랑코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블랑코 판결이요? 네.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행정법이라는 고유한 법 원칙에 따라 별도의 행정재판소에서 다뤄야 한다. 이 점을 확립하면서 행정법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딱 세운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대륙법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좀 특이한 점은 그 프랑스처럼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행정사건도 같이 다룬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행정법만의 좀 독특한 성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익을 다루고 또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니까 명확한 조문 형태, 즉
성문법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부령, 규칙 등등 형식도 되게 다양하고요. 또 공익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행적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강행적이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단속 규정이라는 게 많아요. 단속 규정이요? 그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도 그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거요. 그건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위반에 대한 제재만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가 안 받은 노점상한테 물건을 샀다고 해도 그 물건 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그 노점상은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죠. 이런 게 단속 규정입니다.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원칙이 법치 행정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죠. 법치 행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칙은 오직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이게 법률의 법주 창조력이고요. 네, 법률만이. 둘째는 어떤 행정작용도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법 위에 있을 순 없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행정권이 발동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아, 법률 유보. 이 세 번째 원칙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할 때 어디까지 법률의 근거가 꼭 필요한가? 이 문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점인데요. 과거에는 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아까 말한 침익적 행정이죠. 그런 경우에만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걸 침해 유보설이라고 하는데. 네, 침해 유보설. 네, 그런데 요즘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통설적인 입장은 단순히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그게 수익적인 것이든 뭐든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사항 유보설 또는 본질성설이라고 부릅니다. 아, 중요사항 유보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TV 수신료 금액 결정 사례입니다. 아, TV 수신료요. 네, 이게 국민 부담과 직결되고 또 공영방송 운영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송공사가 그냥 시행령 같은 걸로 정할 게 아니라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그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이게 결국 행정에 대한 어떤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국민의 대표가 결정하는 셈이니까요. 와, 오늘 행정과 행정법의 기본 틀을 쭉 훑어보니까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개념들이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규칙들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 나눈 그 법률 유보 원칙, 그중에서도 중요사항 유보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행정의 역할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를 본질적이라고 봐서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볼 것인가?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사회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본질적이어서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